경제 소식을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굿모닝 경제는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계 3위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미국의 FTX가 지난주에 파산 신청을 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부채 규모가 66조 원인데요. 네. 가상화폐 업계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대체 이 정도의 규모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게 드러나고 있는 게 빙상의 일각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 드러난 그 부실액만 지금 최대 한 66조 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파생상품까지 엮이게 되면은 전 더 큰 금액이 이제 최대 피해금으로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게 FTX 붕괴가요 단 그 4일 만에 이루어졌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히스토리가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시작이 코인데스크라는 한 매체에서 여기에 대한 그 FTX 계열사라고 얘기하는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데에서 재무 구조가 취약하다. 근데 그 알라메다 리서치가 바로 그 모회사인 FTX의 자금을 끌어당겼다. 이러면서 재무적 취약성을 이제 지적하면서 이게 불거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이제는 그 알라메다 리서치에 FTX가 어느 정도 투자했느냐라고 봤을 때 고객이 예치한 돈이 한 21조 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 돈으로 네. 한 그 절반 이상은 사실 이 계열사 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이 계열사가 결국에는 좋은 사업하면 모르겠는데 파생 상품을 투자하고 나서 큰 손실 입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계열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유용했다라고 이제는 시장에서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는 타격을 가장 심하게 입었던 것이 가상화폐 1위 거래소입니다. 바이낸스 CEO가 여기서 돈을 다 빼겠다. FTP 자체 코인인데 FTX에 여기서 코인을 다 빼겠다라고 발표하면서 뱅크런 사태가 이제 그때부터 일어납니다. 네. 큰 손들이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너나 없이 여기서 돈을 빼가다 보니까 줄 돈은 없고 당연히 이게 다른 쪽으로 유용되다 보니까 자금이 막히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의 이제 파산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의 뭐 66조 원 뭐 부채 규모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더 큰 가능성, 더 큰 금액이 이제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 FTX 창업자가 샘 뱅크먼 프리드인데 네. 1992년생 이제 30살로 좀 젊잖아요. 근데 이번 사태 이후 뭐 아르헨티나로 도피했다라는 도피설이 나오기도 했는데 본인이 아니라고 밝히지 않았나요? 예, 본인이 이제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의 이제는 시장에 따르면은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아르헨티나를 뭐 도피했다라는 설도 나오고 있고, 네. 근데 현재로는 지금 이제는 버하마에 머물고 있다, 바하마에 머물고 있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대표적인 조세 회피처거든요, 바하마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에 본사가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여기에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네. 대표적인 성공 신화를 썼습니다. 창업했을 때가 28살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대표적인 뭐 억만장자, 말 그대로 크게 성공한 젊은이 뭐 이러면서 이제 포장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자산이 최종적으로 영원으로 지금 수렴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다 파산을 했기 때문에 뭐 영원으로 이제 나오고 있고 그 정도로 사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조세 회피처 바하마에 본사를 두고 있다. 그래서 네. 근데 뭐 바하마 경찰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의 이제는 증권거래소라든지 감독원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미국에서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증권거래위원회가 나섰다는 얘기는요. 일단은 검찰 우리나라 쪽으로 보면은 이제는 금감원이 나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아마 속속적으로 아마 그 부채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것을 보고 있는데 근데 문제가 가상화폐잖아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도대체 얼마가 부채야 이것도 조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봐도요. 이게 투명하게 나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부채가 얼마인지, 부채와 자본이 합쳐서 자산이 총 얼마인지도 사실 지금 명확하게 나온 게 없다 보니까 아마 진실 규정을 하는데 굉장히 좀 애가 타지 않을까, 그냥 에러를 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채권자가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 국내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네.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국내 투자자들의 저는 욕심이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거래소, 뭐 대표적인 5대 거래소가 있는데 네. 사실 코인 자체가 외국보다 활성이 적고요. 그다음에 신생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국 내 거래소에서 되고 있는 거래 코인들이 외국보다는 사실 적을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이제 하이 리스크를 즐겨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이 리턴을 얻기 위해서 그 선물 투자라든지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데 국내 거래소에는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외국 거래소를 많이 선택할 수밖에 없고요. 대표적인 게 FTX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물 거래를 위해서 아마 외국에 많이 투자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투자했던 게 지금 뭐 차트에 보듯이 FTX 이용자 현황 보면 한국이 제일 많습니다. 네. 6%, 6.21%거든요.
그러니까 뭐 싱가포르, 독일, 러시아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피해 금액도 아마 상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문제가 조사가 안 돼요, 이게. 네. 그러니까 6%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는 사실 IT 한 기업에서,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가 된 거지, 막상 이거를 조사하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투명하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저보다 더 큰 퍼센테이지로 아마 국내 투자자들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게 어디로 뛸지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서 되게 조용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있으면은 아마 선물 투자나 파생 상품까지 위기 이런 엮이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이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문제는 이제 그 투자금을 되찾을 수 있냐라는 걸 텐데 네. 사실 지금 앱도 먹통이라서 출금도 안 되고 만약 상장 폐지되면 국내 투자자들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이제는 본인들이 선택한 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투자의 정설이 있죠. 본인이 투자한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원망하지 못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투자한 거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이제는 영원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될 수 있겠고, 네. 사실 투자 자금 찾기는 어렵습니다. 뭐 외국 거래소 FTX에 투자했던 거는 지금 아예 앱이 안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게 뭐 해킹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 앱이 막혀 있는 상태라서 직접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사실 뭐 돈을 뺄 수도 있고 뺄 수도 없는 상황으로 나오고 있고, 다만 우리나라의 이제 한국 거래소 안에서 이제 FTP, 그러니까 FTX의 자산 코인이죠, 자체 코인인 FTT를 거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26일 날 이제 막도록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그 26일 안에서는 한국 거래소 안에서는 이게 거래가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미 90% 이상 가치가 빠진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몇백, 몇천만 원 투자한 상태에서 지금 몇십만 원대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총 합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1달러 정도가 안 되니까 그러면은 말 그대로 90% 이상 빠진 상태예요. 그러면 몇천 원, 몇백 원짜리 이거 내가 몇백만 원 투자했다가 몇백 원을 뺀다? 사실 이거는 사실 이렇게 손절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아예 지금 투자자들 만나보면은 이 버린 셈 친다 이런 분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안 빼겠다 이런 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만약에 우리 한국 거래소에서 이제 자체가 거래가 안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영원으로 수렴되거든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루나 사태도 있었지만은 그 짧은 사이에 26일 안에 분명히 변동성이 심해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짧은 사이에 또 투자 이익을 얻겠다고 들어가신 분도 있고요. 또 나오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그 이제 투자자의 욕심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혼란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영원으로 수렴될 코인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투자를 하겠다 하신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바하마에서는 지금 내부 법규 때문에 직접 그곳을 찾아가면 찾을 수 있다라는 네.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건 사실입니까? 사실인데 네. 근데 대표적인 조사의 피처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과연 코인을 찾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했을 때 저는 차라리 가는 비행기 값이 더 들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참 무리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뭐 루나 사태 때의 반성이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반성이 좀 없었다라는 거, 그걸 보면서 뭐 FTX의 욕심으로서 비롯된 대표적인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 코인에 대한 지금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사실 이제는 코인 시장, 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대체 어떤 투자 상품으로 인식을 했다 그러면 네. 이번에 FTX는 거래소거든요. 이게 코인이 망가지게 아니라 거래소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 5대 거래소 하나가 없어지는 거랑 똑같거든요. 네. 그럼 그 돈이 다 어디 가겠냐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는 다 없어지는 겁니다. 거래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내가 그 거래소에서 투자하셨던 분들은 고스란히 모든 내가 투자했던 코인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어려운 상태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가상화폐 시장이라든지 한번 점검이 좀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그 가상화폐가 은행과는 달리 좀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내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금을 보호한다 그러면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습니다. 네. 뭐 예금자 보험공사에서 사실 5천만 원 이내에서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보호를 해주잖아요. 이자 포함해서. 근데 가상화폐 거래소 안에 있는 자금은요, 자체적인 기금으로 해서 이제 보호를 묶어둬야 되는데, 이번에 FTS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 돈을 묶어두는 게 아니라 예치해둔 게 아니라 그 돈을 이제 유용했다는 게 문제거든요. 네. 계열사로 투자를 했다든지 자체 코인을 가지고 또 대출을 받았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뭐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권의
금융이 아니기 때문에 고스란히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상화폐가 처음부터 이제 문제가 됐던 거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마 제도권에 대한 이슈 다시 한번 불거질 거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뭐 제도권으로 금융을 끌어당겨서 이 가상화폐가 어느 정도 법제화될 수 있다라는 분위기로 지금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런 FTX의 파산 문제로 인해서 이거는 무리가 있다. 가상화폐는 말 그대로 금융권, 제도적 금융권을 오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가 안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났거든요. 네. 이런 문제가 과연 어떻게 또 우리나라의 그 법제화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보셔야 되겠다. 결론은 투자한 금액에서는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투자를 했다는 게 그러니까 거래소에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이제 거래소가 코인을 대식 소유할 수 있게 그 자금을 받아서 유통시켜 준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 그 투자금을 다른 곳으로 융통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죠. 그렇죠. 다른 곳에 융통한 자체, 원래는 예치라는 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바이낸스 CEO가 이번에 FTX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지적을 했던 게 그거였어요. 네. 이거를 왜 예치를 안 하고 다른 곳으로 유용을 하며, 또 한 가지 그 계열사였던 리서치 쪽으로 왜 이거를 유용을 해서 투자를 손해보게 만드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뱅크런 사태가 나오는 거고 네.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도 이제는 문제가 불법적인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거래소는 신용을 먹고 사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 그 고객에 대한 예치했던 돈, 펀드 자금에 대해서는 예치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우리나라 거래소도 제가 봤을 때는 문제될 가능성도 어느 숫자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사가 아마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안전성을 위해서 아마 우리나라 거래소 안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신뢰 회복을 위해서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네. FTX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자체 거래소에 코인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발행하는 건 합법입니까? 그거는 우리나라 거래소도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도 자체적으로 이제 발행을 하고 있잖아요. 코인 자체를요. 네. 그래서 FTT라는 이제 코인을 자체 발행했던 건데,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계열사가 그거를 초반에 많이 샀습니다. 그다음에 가격이 점핑 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그 가치를 가지고 실물 경제에서 은행에서 돈을 투자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는 그 은행권에서 채권자들이 돈 내놔라 하는데 FTT 자체 코인은 가격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걸 또 갚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자금이 막히면서 이제 뱅크런 사태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자체 코인을 발행하는 건 문제는 아닌데, 그것을 과연 어떻게 유용하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 운용하는 거에 문제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지금은 자산 가치가 폭락했기 때문에 돈을 못 갚은 현상,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이번엔 밤사이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급등세를 이어가던 뉴욕 증시가 오늘은 하락 마감했죠? 네. 뉴욕 증시가 최근에 좋았죠. 왜냐하면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 좀 낮게 나왔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가 어제는 이제 소폭 이제 하락을 한 상태로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뭐 다우 지수가 0.21% 이제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한 0.77%, 그다음에 S&P 500 지수도 0.06% 이제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본다 그러면 채권 금리가 좀 상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분위기가 좋았다가, 사실 어젯밤에는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게 조금 주식에 영향을 줬는데, 그런 이유가요. 일단 연준 이사가 어제 또 새벽에 또 인터뷰를 했어요.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는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채권 금리 상승하게 되고 고스란히 이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최근에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연준 부의장이 임금 인상 속도 곧 둔화될 것이다 이러면서 사실 주식시장에 좀 훈풍이 좀 분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복합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으면서 오늘입니다. 이제는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제는 몇 달 걸쳐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 지수 과연 어떻게 나올지도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모건 스탠리가 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미국은 내년에 경기 침체를 간신히 면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뭐 간신히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면할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근거가 있습니까? 일단 고용이죠. 예. 고용 탄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미국은. 지금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뭐 IT 기업, 특히 메타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알파벳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어떤 기업들이 해고를 한다. 근데 그 규모가 몇천 명 막 이렇게 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같았으면 그 난리가 났거든요, 벌써. 근데 미국은 해고를 한다고 해서 그걸 다 받아들입니다. 고용의 탄력성이 뭘 어찌 보면은 이제 좋다고 볼 수 있고,
뭐 노동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는 막아야 될 이슈기도 한데 아무튼간에 그 고용에 대한 탄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뭐 말 그대로 기업이 어려워요. 그럼 가장 먼저 줄일 수 있는 거는 사실 근로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영업이익을 높이게 되죠. 판관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시장에서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의 탄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지금 현재 이런 침체기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과 유로존 경제 같은 경우는 침체의 늪에 내년도에 빠질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제는 분석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탄력적인 고용 시장으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제 활동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거의 더불어서 중국 시장이 살아난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살아나거든요. 당연히 수출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신흥 아시아 국가들도 내년에 중국 경제와 함께 좀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이거는 뭐가 모건 스탠리의 투자은행에 대한 이슈이고요. 목소리이고요. 과연 또 어떤 리서치들이 어떤 보고서를 낼지는 계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이제 최종 금리가 3.25% 수준으로 예상을 했는데 네. 지금 3%니까 그럼 이번 달에 0.25%포인트를 올리겠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여기 뭐 동의를 하시나요? 저는 사실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 한 번 더 빅스텝 가야 된다라는 주장이었어요. 네. 근데 그 사이에 변수가 계속 생깁니다. 채권 시장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특히 이제는 강원도에 있었던 레고 사태 일어나면서 채권 시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좀 변했습니다. 그 채권 시장이 압박을 받으면서 야 이대로 금리 올리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아마 제가 봤을 땐 이번에 빅스텝은 단행하기 좀 어려운 시장으로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일단 채권 시장 막히거든요. 더 이상 이제는 돈 갖고 오기가 어렵습니다. 자금의 압박도 생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이에 있었던 변수로 인해서 이번에 베이비 스텝으로 갈 가능성은 커졌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네. 저도 원래는 이제 빅스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는 지금의 시장 환경, 그것이 매크로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베이비 스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이제는 생각을 해보겠고 이번에 이제는 금통위에서 과연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금리에 대한 변화는요. 지금 가장 뜨거운 게 지금 이제 필드에서 가장 뜨거운 게 부동산이에요. 네. 뭐 정부도 지금 부동산 살리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고. 근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사실 금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금리에 대한 관심들이 뭐 주가, 뭐 채권 시장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부동산 때문에 되게 예민해 하세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금통위가 과연 금리를 몇 % 올릴지가 가장 큰 중요한 이슈기도 하고 가장 뜨거운 관심사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네. 주요 시중은행에서는 5%대의 네. 그 예금 상품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래요. 네, 5% 저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거는 은행에 돈 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5%면 사실 과거에 비하면 상당하거든요. 아무래도 기준금리가 지금 3%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만간 뭐 3.25가 될지 3.5%가 될지 계속적으로 기준금리는 분명히 올라갈 것이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은행들도 이제는 당연히 그거에 맞춰서 수신금리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시중금리 그것도 이 저축은행 2금융권도 아니고 네. 1금융권이 상단이 5%니까 굉장히 매력적이죠. 말로 뭐 스스로 빼더라도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금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5%대 넣습니까? 아니면 6% 기다립니까? 저는 이게 최근에 전 넣었습니다. 사실 저축은행에서 사실 뭐 6%짜리가 이제 나와서 네. 저는 그거에 대해 사실 넣었거든요. 그래서 뭐 더 이상 뭐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어차피 뭐 물론 금리는 올라가니까 순승금리는 계속 높아질 건데 근데 사실 지금 왜 시중 은행들이 특히 저축은행이나 왜 사실 은행들이 왜 자금을 자꾸 땡기려고 할까라고 본다 그러면 역시나 BIS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아마도 자본율을 높이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단기적으로 운영할 거예요. 이 고금리 상태의 상품을. 그래서 뭐 지금의 여윳돈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의 판단이겠지만은 뭐 은행에 이런 고금리 상품에 넣어놔서 말 그대로 이자 수익을 얻는 것도 뭐 지금에 보면은 좋은 판단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뭐 저뿐만 아니라 지금 머니무브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뭐 말 그대로 머니무브라는 뜻은 내가 돈을 가지고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걸 머니무브라고 얘기하고요. 반대 머니무브는 반대로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 빼갖고 은행에 돈 넣으면 많이 주니까 이걸 은행으로 예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뭐 트렌드는 머니무브가 지금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뭐 은행권 수신 금리가 이렇게 상승하는 만큼 대신에 대출 금리 걱정하시는 분들도 네. 많잖아요. 네. 뭐 대출 금리가 내년에는 9% 넘어서 10%까지 넘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가능성 있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수신금리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신금리가 같이 높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변동금리, 코픽스 금리를 추종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코픽스라는 자체가 이제 예금의 이자를 추종하게 돼 있어요. 또 구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수신금리, 그러니까 예금 이자가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출금리도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에 가상금리 붙이잖아요. 또 은행들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론 거기서 이제 우대금리를 빼주지만은 뭐 은행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최대시키기 위해서 우대금리는 줄이게 되고요. 가상금리를 더 높이게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는 코픽스 금리, 변동금리는 딱 예금까지 추종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뭐 수신금리 높아지면 뭐 대출금리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고정금리 같은 경우는 5년물 은행채를 쫓아가게 되는데 이것도 당연히 높아지다 보니까 대출금리가 상당할 거다라고 생각해 보겠고 주택담보대출 지금 상단이 6%에 전세자금대출 상단이 7%입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정말로 뭐 말 그대로 뭐 9%대 고정금리가 나올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모레입니다. 우리나라를 방문을 하는데 네. 4대 그룹 총수들과 만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갈까요? 그러니까 네옴시티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짓고 있는 신흥 이제 도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엄청나게 큰 규모입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인프라 시설에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고요. 대표적인 게 친환경 에너지는 SK와 한화그룹이겠고요. 그다음에 UAM이라고 얘기하죠. 도심항공 모빌리티라고 해서 항공에 말고 우리가 직선에서 타서 움직인다. 뭐 헬리콥터를 타고 움직인다 이런 건데 이게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있기 때문에 아마 주요 기업들 CEO와 만나서 이런 네옴시티에 대한 얘기가 오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